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남편 병수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그 사람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곳으로 가려는 모습이었죠. 미자야, 미안하다. 그 사람 혼자 둘 수 없어. 미안하면 가지를 말아야죠.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결연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너도 그 여자도 다 소중해. 이해해줘. 이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걸 이해하라고요? 병수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올게. 미안해. 그는 그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메아리치는 캐리어 바퀴 소리. 딸각딸각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삶인가 싶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이런 치욕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요? 남편의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건 6년 전 병수가 환갑을 맞던 날의 일입니다. 잔치는 성대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였고 친척과 지인들 200명 넘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병수는 평생 불도저처럼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겨우 졸업했지만 맨손으로 작은 철공소를 일으켰고 그것을 연 매출 300억 원대 중견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40년을 함께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 뒤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았고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제 친정 땅까지 팔아보탰습니다. IMF 때 병수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제가 친정어머니를 설득해서 받은 5천만 원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 미숙은 대학 교수로 막내 아들 상호는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자야, 고생 많았어. 술에 취한 병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제 아내 김미자. 이 사람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남편도 나이가 들었으니 사업에서 손을 떼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 벌기 바빴고 자식 키우기 바빴으니 이제는 우리 둘만의 여행도 가고 손주들 보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제주도의 조그만 펜션도 하나 마련해서 여생을 보내자고 했던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병수가 거실에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도 발견된 건 아닌가? 아니면 회사에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건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자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불안하게. 나
신세 진 사람 하나 돌봐줘야겠어. 신세 진 사람이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사업이 거의 망할 뻔한 적 있잖아. 1997년 IMF 때 말이야. 그때 날 도와준 은인이 있었어. 강 사장이라고 자동차 부품 공장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날 믿고 외상으로 부품을 대줬어. 3개월치를. 그 돈이 2억 원이 넘었어.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완전히 망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 사장님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 폐암이었대. 그런데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혼자 살고 있어. 몸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좀 돌봐줘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수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라면 그 가족을 챙기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병원비를 대드리든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병수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돌본다는 이야기예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그쪽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을 다른 여자 집에서 지낸다니. 아무리 은인의 딸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내주거나 병원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지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직접 가서 지낸다고요? 그 사람 혼자 있으면 위험해.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 해. 그럼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해야죠. 왜 당신이 직접 가서 지내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은인의 딸인데 어떻게 남한테 맡겨.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직접 챙겨야지. 그게 도리지. 도리요? 당신 아내 두고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지내는 게 도리예요? 병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야, 제발 이해해줘. 일주일에 사흘만, 월, 화, 수 이렇게 사흘만 다녀올게. 목, 금, 토, 일은 집에 있을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병수의 말대로 그는 일주일에 사흘을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요일 저녁 병수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처럼 양복 대신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갈아입을 옷과 세면도구가 들어있었죠. 그럼 목요일 저녁에 올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한 달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은혜를 갚는 거라고, 몸이 아픈 사람을 돕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병수가 집에 없는 밤이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건너자리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밥을 먹던 자리가 비어 있으니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식욕을 잃어갔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3kg이 빠졌습니다. 밤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온갖 상상이 다 들었습니다. 병수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그 여자를 돌보기만 하는 걸까? 혹시 다른 관계는 아닐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 4시까지 깨어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병수가 목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병수는 반찬을 집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40 중반쯤 될 거야. 45인가 그럴 거야. 45이요? 당신보다 20살이나 어리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은인의 딸이라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갚는 게 중요하지. 몸이 어디가 안 좋은데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대. 판막 이상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된대. 혼자 있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그럼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잖아요. 그 사람 병원 싫어해. 집에서 지내고 싶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병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5이라니.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를 남편이 돌본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은인의 딸이라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2달쯤 지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태수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 미숙도 함께였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나 들르는데 평일 저녁에 갑자기 온 것도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어디 다니세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일 때문에 좀 바쁘셔. 태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가 며칠째 전화도 안 받으시고 회사에도 안 나가신다고 하던데요.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휴가 중이라고 하던데 무슨 휴가를 매주 월화수로 내세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인의 딸을 돌본다는 것, 일주일의 사흘을 그곳에서 지낸다는 것까지. 태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뭐라고요? 은인의 딸을 돌보신데 몸이 안 좋아서.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 집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주무신다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걸 내버려 둔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숙이도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든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병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요일 저녁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병수는 거실에 태수와 미경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태수야, 왔니? 무슨 일이야? 태수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장난하시는 겁니까? 병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네,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주일에 사흘씩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주무신다고요? 병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인의 딸이야. 내가 돌봐줘야지. 은인의 딸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죠. 엄마는 어떡하라고요? 결혼 40년 된 부부가 이게 뭡니까? 태수야, 넌 몰라. 그 사람 아버지가 날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신 거 들었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으로 보답하세요. 병원비 대드리고 요양보호사 고용해드리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병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태수는 그날 밤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까지 알게 되니 더욱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일주일에 사흘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흘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저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여자를 대하는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병수가 그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꿈, 저를 떠나는 꿈. 잠을 깨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체중은 계속 빠졌습니다. 석 달 만에 7kg이 줄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미자야, 다이어트 하냐? 얼굴이 많이 빠졌네.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차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돌본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서로의 인생을 다 아는 사이였죠.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수다를 떨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 병수 씨가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은인의 딸을 돌보는 거래. 그게 무슨 개소리야. 미자야, 정신 차려. 그거 바람난 거야. 은인의 딸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모르겠어? 영희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남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 은인의 딸이라니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무슨 은인의 딸을 돌봐. 당장 이혼해. 그 더러운 돈 한 푼도 받지 말고 연을 끊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병수와의 40년 세월이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순간들.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IMF 때 함께 울던 밤,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함께 기뻐하던 모습, 첫 손주를 안았을 때의 감격.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묶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병수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으니까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나고 왔어요. 병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미자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 시키는 거 알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 사람이랑 그런 관계예요? 병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은인의 딸일 뿐이야. 정말이야. 그럼 왜 제 눈을 못 봐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미자야. 제발 믿어줘.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밥 챙겨주고, 약 챙겨주고,
그렇게 돌보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거짓이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두 집을 오갔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둘째 딸 미숙이 찾아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제 마음의 병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진단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연히 그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수가 그곳에 간 날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죠.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병수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남편의 팔에 매달리듯 기대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일 가게 앞에 서서 딸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딸기 하나를 집어 병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라더니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병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평생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지어준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20대 청년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콩나물과 시금치, 깻잎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쏟아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미자 씨,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내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표정을 그 여자에게 지어주고 있다니. 몸이 아프다더니 저렇게 건강한데. 대체 뭘 돌본다는 건가요? 1시간을 울었습니다. 아니, 2시간쯤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저녁 7시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고 병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나왔어. 저녁 먹었어? 어제 시장에서 당신 봤어요.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뭘 봤는데? 당신이랑 그 여자 딸기 고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당신 입에 딸기 넣어주던데요. 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예요?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 여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자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반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야.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더러워요. 병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난 너도 버릴 수 없고, 그 사람도 버릴 수 없어. 둘 다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요? 40년 같이 산 아내하고 몇 년 알지도 못한 여자를 똑같이 소중하다고요? 알아. 내가 욕심쟁이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40년 인생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에 3명의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답게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엄마를 배신했어요.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세요. 제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김 변호사라고 제 대학 선배인데 이혼 전문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 충분히 받을 수 있대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동네 창피해서 이거 어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아버지를 사랑해. 너희들은 몰라.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지.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막내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집착이죠.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한테 가잖아요. 일주일에 사흘씩이나. 아니야. 너희는 몰라.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세월을 어떻게 한순간에 잘라낼 수 있겠니? 너희 아버지가 가난했을 때부터 함께했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같이 고생했단 말이야. 태수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미련하고 한심한 여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요. 아이들은 2시간 넘게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병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굴비를 사왔습니다. 영광굴비 한 두름이었습니다. 미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영광까지 가서 샀어. 그는 제 앞에 앉아 굴비를 구워 주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뒤집어가며 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저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작은 관심에도 감사해야 하는 비참한 여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미자야, 무릎 아프다고 했지. 이리 와봐. 병수는 제 무릎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 다리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저와 병수. 선을 보던 날, 병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왔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당차 보였습니다. 그때 병수는 작은 철공소를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좋았습니다.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당찬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럼 왜 그 사람한테 가요? 그냥 나랑 있으면 안 돼요? 병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소중해. 하지만 너도 소중해. 똑같이 소중해. 미자야,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병수가 제 것이었으니까요. 비록 일주일에 나흘 뿐이지만요. 이 작은 행복에 만족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사흘은 그곳에서, 나흘은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 나흘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나흘 동안만큼은 병수가 온전히 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사흘 동안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했고, 자식들은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격지심인 건지 동네 사람들도 저를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지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심전도 검사를 했고 혈압도 재고 심장 초음파도 찍었습니다. 결과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자 씨,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혈압도 높고요. 160에 100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어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혈압약, 신경안정제.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처짐, 하얗게 샌 머리카락들. 이 모든 게 지난 1년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67세가 아니라 77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거라고. 병수를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걸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5년도 못 삽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병수를 사랑하지만 제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67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병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병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저녁은 먹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두 집 살림하는 거, 이제 못 참겠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1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한계예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뭐요? 당신은 두 여자한테 다 잘하려고 하지만 나는 혼자 죽어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심장이 약해졌대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혈압도 높아졌어요. 약 먹어요. 매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수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당신, 선택해요. 나랑 살 건지, 그 사람이랑 살 건지. 병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한테 그런 선택 강요하지 마. 왜요? 당신은 나한테 1년 넘게 고통 줬잖아요.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일주일만 시간 줄게요. 일주일 후에 대답하세요.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을 겁니다. 두 여자 모두를 원하니까요. 욕심쟁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자식들과 상의한 끝에 둘째 딸 미숙이의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미숙이가 발품을 팔아 구해준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병수는 만류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짐을 싸는 동안 병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이불, 식기, 책들.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40년간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처음 낄 때는 들어가지 않아서 손가락에 로션을 발라야 했던 반지. 이제는 살이 빠져서 헐렁해진 반지. 그 반지를 빼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룸은 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며칠 뒤 딸 미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미숙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말을 들으니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40년간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병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그리워할까? 아니면 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이제는 일주일 내내 그 여자와 함께 있겠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턱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소답지 않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자야, 집에 돌아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랑 끝낼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심이야.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어. 집이 텅 빈 것 같아.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세월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그 말이 진심이라 해도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병수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미자야, 왜? 내가 잘못했다잖아. 끝낸다니까. 당신은 1년 넘게 나를 속였어요. 신뢰가 깨졌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신을 용서하고 돌아가면 저는 또 두 번째가 되겠죠. 당신 편의대로 오락가락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첫 번째로 두고 싶어요. 제 건강, 제 행복을 첫 번째로 두고 싶어요.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자주 찾아왔고 태수와 상호도 가끔 얼굴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식들과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손녀 지우, 중학생인 손자 민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수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몸 조심해라. 미안하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읽어볼지도 모르니까요. 가끔은 답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오히려 편해.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다행이야. 나 진짜 걱정했어. 그래도 너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그런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몸이 좋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대로만 관리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병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잊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게 되었고, 저녁을 먹을 때면 건너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문득 병수가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오면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는 가끔 병수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굴비를 구워주던 모습, 제 무릎을 주물러주던 따뜻한 손길, 환갑잔치 때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던 부드러운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그 장면, 그 표정이 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사랑은 다르다는 걸요. 저는 병수를 사랑했지만 그와 함께 사는 것은 제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병수는 가장 큰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와의 추억은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은 쓰라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을 그 사람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누군가를 지독히 사랑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잃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67세. 어쩌면 늦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되찾으려 합니다. 김미자.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김미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